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혼자 백반집을 운영하며 살아온 50대 여자입니다. 남편을 일찌감치 먼저 보내고 식당 일을 해서 자식 둘 혼자 키우며 살아왔죠. 사실 지금 하는 식당도 뭐 그리 대단할 것은 하나 없지만 이만한 백반집조차 처음부터 제대로 갖추고 사장 노릇을 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남의 생선가게에서 일하며 그 돈으로 애들 소풍 보내고 도시락 싸주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죠. 그래도 저희 딸이랑 아들은 그런 엄마를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한 적이 없는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힘들고 고된 삶이었지만 늘 엄마 걱정하는 착한 아이들을 둔 게 제 유일한 자랑이라면 자랑이었죠. 남편을 보내놓고 홀몸으로 아이 둘을 키우며 식당 일하며 산다는 게 참 녹록지 않은 삶이었어요. 모진 사람들도 많이 겪었지만 꼭 그만큼 세상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온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 탓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세상에 많이 베풀고 나누고 살고 싶다는 마음을 늘 품어왔습니다. 식당을 하다 보면 별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외상해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돈이 없어서 밥값을 못 내겠다며 일로 대신해서 알바비로 갚겠다는 사람도 있죠. 사장님, 자꾸 그렇게 퍼주고 받아주고 그러면 안 돼요. 구걸하러 이러다 온 동네 거지들이 다 몰려오겠네. 맞아요. 이러다가 여기가 구걸하면 다 퍼주는 집이라고 소문난다니까요. 에이, 그런다고 우리가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요, 뭘.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한다 그래. 영주 엄마, 사람들이 다 어디 영주 엄마 같은 줄 알아? 안 그래. 세상의 인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영주 엄마가 아직 세상 풍파를 덜 겪어봐서 그래. 그렇게 살다가 영주 엄마 뒤통수 맞는 날 온다. 호의 베풀면 호구인 줄 알고 더 덤벼드는 게 세상 사람들이 이치인 거야. 그치만 제 성정이 그렇게가 안 되는 걸 어째요. 학생들, 고시생들 보면 다 내 자식 같아 마음이 쓰이고 또 힘들게 사는 어르신들 뵈면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 같아서 마음이 쓰이는데 주변에 만류도 많았고 크고 작게 손해를 보는 일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제 성격 탓인지 저는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을 돕고 베푸는 삶에 익숙해왔고 그런 제 가치관을 바꾸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제 삶의 가치관에 큰 회의감을 느끼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됐죠. 저 사장님, 저희가 요 앞 신라 고시원에 사는 고시생들인데요. 돈이 다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10,000원짜리가 아니라 1,000원짜리여서 3,000원밖에 없네요. 혹시 죄송하지만 남은 돈은 여기서 일을 해서 갚으면 안 될까요? 네, 저희가 이렇게 비실해 보여도 일은 진짜 잘하거든요. 도울 거 있으면 뭐든 말씀해 주세요. 저희 둘이 하면 이모님들 다 쉬셔도 되잖아요. 너무 죄송해서. 저희 가게가 있는 곳이 서민 동네이다 보니 고시생들이나 어렵게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비쩍 마른 데다 퀭한 얼굴을 한 젊은 청년 둘이 그렇게 고개를 조아려 대는데 마음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됐어요. 일은 무슨. 그냥 내가 이것만 받을게요. 나중에 고시 패스해서 잘 되고 나면 와서 많이 팔아줘요. 우리 집에서 매일 와서 밥 먹고 고시 패스해서 잘 된 사람들 많아요. 다들 가끔 여기 동료들 데리고 와서 회식도 하고 밥도 먹고 가고 그래요. 학생들도 그러면 되지 뭐. 그래도 너무 죄송해서. 괜찮아요, 괜찮아. 내가 다 아들 같아서 그래. 공부하기도 벅찰 텐데 힘든 식당 일까지 하고 가면 부모님 보기 안쓰러워서 어째. 얼른 가서 공부나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또 그러신다, 진짜. 그렇게 자꾸 받아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다 뒤통수 치고 나르면 어쩌려고 그래요. 요 앞 고시원 사는 학생들인데 날라봤자 어디로 나르겠어요. 그리고 이깟 밥 몇 푼이나 한다고요, 뭘. 두 남학생은 그 후로도 저희 가게를 자주 찾았어요. 오늘은 3,000원밖에 없네요. 죄송해요, 사장님. 괜찮아요, 괜찮아. 그런 날도 있지 뭘.
오늘은 외상값 갚으러 왔어요, 사장님. 저희 부모님이 용돈을 조금 붙여주셨거든요. 갚을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번엔 정말 죄송했어요. 안 갚아도 되는데, 아휴, 고마워요. 그 후로도 여러 번 와서는 오늘은 3,000원밖에 없다. 오늘은 2,000원 있다 하며 돈을 적게 내고 갈 때도 있었고, 또 가끔은 고향에서 돈이 들어왔다면서 달아둔 외상값을 갚고 간 적도 있곤 했죠. 그러다 하루는 또 외상을 달아두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저 사장님, 죄송하지만 오늘 한 번 더 외상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교재 사느라 돈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오늘 밥값이 없어서요. 예, 그럼 그렇게 해. 이봐요. 이젠 아주 맡겨놓은 듯이 외상하네, 이 양반들이. 전에는 일을 해서 갚겠다는 둥 빈말이라도 하더만. 우리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체벌인 줄 알아요? 차라리 일을 해요, 일을 해. 여기 할 일 많아. 무도 다듬어야 되고 콩나물도 다듬어야 되고 밥솥도 씻어야 되고 바닥 청소도 해야 되고 이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으니까 외상할 생각 있으면 차라리 알바를 해요. 둘이 먹은 거 하면 한두 시간만 일하면 밥값은 얼추 나오겠네. 아유, 이모님, 그래도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공부하느라 힘들면 여기서 환기도 좀 시키고 몸 쓰면서 머리도 비우고 딱 좋겠네 뭐. 안 그래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렇게 할게요. 네,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도 염치가 있는데. 그렇잖아도 저희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저희 뭐부터 하면 돼요?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힘쓰는 건 다 저희가 할게요. 아이고, 뭐 이리 비실비실해서 힘이나 쓴다고? 아닙니다. 저희 이래봬도 남자라고요. 팔이면 꽤나 좋습니다. 사장님이랑 이모님들 다 쉬고 계세요. 저희가 예전에 못 갚은 돈까지 다 갚는 김에 몇 시간 뒷마무리 청소까지 싹 다 할게요. 네, 그러세요. 얼른 쉬세요. 저기 안에 들어가셔서 TV 보고 계세요. 저희가 다 해놓고 부를게요. 그래, 그럼 총각들 덕택에 우리도 좀 허리나 쉬어보자. 오늘 하루 종일 서 있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청년 둘은 저희를 모두 안쪽방에 넣어 쉬게 하고는 청소를 있는 힘껏 해줬어요.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공부하느라 힘들 청년들을 괜히. 아이고, 그럴 거 없어요. 사장님도 쉬어요, 쉬어. 괜히 일 시켜요? 돈을 안 냈으니 자기들이 일을 한다고 했잖아. 냅둬요, 괜찮으니까. 결국 청년 둘이 청소를 하고 너무 성실하다고 고맙다고 칭찬까지 했죠. 그런데 일이 터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장님, 얼른 나와보세요. 왜 그래? 어머, 이게 뭐야? 직원의 부름에 달려간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총각들이 고생한다고 내가 갖고 있던 초콜릿이라도 챙겨주려고 나왔더니 이놈들이 탁 하고 없잖아요, 글쎄. 그리고 여기 돈통이 모두 털려 있었어요. 거기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잠깐, 우리 탈의실에 지갑도 다 있잖아. 설마 그건 안 가져갔겠죠? 아이고, 다 털렸어. 나 거기에 은행에 넣으려고 챙겨온 200만 원도 있는데. 어떡하면 좋아. 이걸 어떡하면 좋아. 가게에 있던 돈들은 물론 직원들의 개인 소지품과 지갑까지 모조리 털려버린 거였습니다. 당했구나 생각한 순간 곧장 신고를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나중에 신고를 하고 보니 둘은 아예 고시생도 아니었고 아주 작정을 하고 저희 가게를 타겟으로 삼은 것 같더군요. 게다가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돈을 훔친 전적까지 있는 놈들이었죠. 그 일을 겪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물론 저희 자식들마저도 저더러 남 도와주는 건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엄마, 더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자선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받는 게 부끄러운 일도 잘못된 일도 아니잖아요. 돈 받고 음식 파는 게 식당이에요. 그게 엄마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아무리 엄마가 좋은 의도로 선행을 베풀어도 요즘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엄마 맘 같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더는 그러지 마세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 딸의 말이 너무 매정하다고 했겠지만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 더 이상은 저도 순진한 소리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영주야.
엄마가 엄마 돈만 털렸으면 그런 말 않겠는데 엄마 이모들한테 너무 미안해 죽겠어. 여기서 일하는 이모들 사정이 다 빤하지 않겠니? 하루 종일 뼈 빠져라 일해서 자식들 키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 직원들 지갑에까지 손을 대게 만들었으니 내가 미안해서 면목이 없어. 그 돈은 엄마가 다 갚아드렸잖아. 죄책감 갖지 마. 당연히 내가 갚아줘야지.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거니까. 거기다 주변 상인들 보기도 그렇더라. 여기가 한번 털리고 나면 괜히 주변에 소문도 나고 골목 가게들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분위기도 흉흉해질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세상을 몰랐나 봐. 이번에 인생 공부 참 크게 했다 싶네. 그렇게 그 일을 한번 겪고 나서는 씁쓸하지만 전 단골들에게도 외상은 일절 안 해줬어요. 에이 사장님 저 여기 단골이에요. 아시잖아요. 외상 자주 하고 매번 잘 갚았는데. 죄송해요.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이제 외상은 안 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런 게 어딨어요 갑자기. 갑자기고 자시고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사장님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요즘 세상에 외상해주는 식당이 몇 개나 된다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사실 너무 씁쓸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워낙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적어도 여든은 되어 보이시는 어느 노부부 두 분이 저희 백반집에 오신 거예요. 한눈에 보기에도 형편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분들이셨죠. 노부부는 백반 하나를 시켜 나눠 드시더니 나중에 꼬깃꼬깃 돈을 꺼내 2,000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 순간 어쩌지 싶었죠.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진 게 이것뿐이라. 아니 그래도 이러시면 이거 참 너무 곤란한데요. 저희가 3일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밑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못하고 허겁지겁 밥부터 먹었는데 주머니에 이것밖에 없네요. 이거라도 우선 받아주시면 저희가 이래서 어떻게든 꼭 남은 돈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어쩜 그렇게 패턴이 늘 똑같을까? 하여간에 돈 없다면서 밥은 잘 먹으러 와요. 그때 그놈들도 그랬잖아. 아니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식당에 들어오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참. 사장님 행여라도 또 그럴 생각하지 마세요. 저번에 그렇게 당해놓고 또 같은 수법에 당하면 진짜 바보예요 바보. 당장 신고해서 경찰에 넘기든가 무조건 아작을 내버려요. 아니 어르신들을 어떻게 그래요. 거참 또 답답한 소리 하신다. 이번에 봐주면 아주 여기 탈탈 털리게 생겼어요. 봐주기만 해봐요 사장님. 절대 안 돼요. 아셨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무슨 큰돈도 아니고 그냥 제가 대접해드린 걸로 할게요 어르신.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 전 직원들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0원만 받고 두 분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은 돈도 꼭 갚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꼭 남은 7,000원 갚으러 올게요. 예, 저희 빚지고는 안 삽니다. 꼭 갚을게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아유, 사장님 정말 또 그렇게 당하셔놓고 아직도 이러시면 어떡해요 정말.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밟혀서 그래요. 아이고 사장님 언제 안 그런 적이 있다고? 못 말려 진짜. 이러다 더 큰일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시지. 직원들의 성화에도 불고 그렇게 두 사람을 보내고도 괜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이상하게 자꾸 마음에 밟히는 분들이었죠. 그런데 마침 그때 들어오시던 손님 두 분이 방금 나가신 노부부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분들 맞지? 그러네요. 그래도 식사하실 여유는 있으신가 보네. 저 혹시 방금 나가신 분들을 아세요? 알고 보니 그때 들어온 손님 두 사람은 사회복지사들이더라고요. 모든 지원도 다 거부하시고 도움 드리겠다고 찾아가도 도통 문도 안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저희도 방법이 없었죠.
어떻게 사시는 건지,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 건지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식당에 와서 밥도 사드시고 하는가 보네요. 폐지줍고에서 생활 겨우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 되셨나? 이 얘기까지 듣고 나니 도저히 그냥은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꼭 돈 벌어 다시 오겠다고, 남은 7천 원은 이번 주 안으로 꼭 갚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던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났죠. 그걸 갚으려고 또 폐지를 줍거나 얼마나 고생을 하시겠나 걱정도 됐고요. 그래서 전 복지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주소를 여쭤봤고, 그렇게 그 다음날 아침 직원들한텐 말 않고 그 집으로 찾아갔죠. 새벽부터 만든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서 말이죠. 어르신,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작고 낡은 방문을 계속해 두드려도 반응이 없었고 전 혹시나 싶어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펼쳐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에 저는 그만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제가 목격한 건 다름 아닌 방 한쪽 벽에 가득 쌓여있는 지폐더미였습니다. 빳빳한 만원권으로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있는 돈더미들. 그 순간 골이 얼얼하더라고요. 아, 나 또 속은 건가 싶었죠. 와, 내가 이렇게 순진했구나. 사회복지사분들이 절대 집에 못 오게 한다고, 김치나 국 갖고 방문해도 문 안 열어주시는 분들이라고, 돈도 안 받고 도움도 안 받고 자기네들 알아서 사시는 분들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사실은 알부자들인데 불쌍한 어르신 흉내내고 다니면서 혜택만 뽑아먹는 거였나? 정말 속으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드리려고 반찬을 종류별로 그득그득 담아온 저 자신에게 요즘 아이들 말로 현타까지 오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멍하니 보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장님. 저와 제 손에 들고 있던 반찬들을 번갈아 보시던 노부부는 저를 보시더니 잠시 말이 없었고 곧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시더군요. 이걸 보고 놀라셨죠? 저렇게 돈이 많은데 왜 그러고 사나 싶으셨을 거예요. 노부부는 작디 작은 부엌에서 차를 한 잔 내주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부부에게서 들은 얘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 부부한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있는 딸을 먼저 여의었습니다. 그 애가 겨우 30 되던 해였죠. 우리 손자 하나를 낳고 그 애가 2살이 되던 해 사고로 갔으니까요. 저런. 애비는 애가 태어나자마자 도망가 살아있는지 어디 있는지 행방도 모르고, 애는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걸어다니는데 그 애를 제 손으로 키웠어요. 노부부는 계속해 말을 이어나갔고 저는 참 안타까운 사연이다 싶으면서도 그때까진 솔직히 머릿속엔 물음표가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왜 하시는 걸까? 잘 알지도 못하는 나에게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러시는 거지? 혹시 이 돈 가진 걸 내가 알아버려서 위협이 될까 봐 그러나?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저의 의문 가득한 생각들에도 불구하고 노부부는 계속해 살아오신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왜가 엄마 아빠가 있어야지 다 늙은 우리가 뭘 알겠어요. 준비물 하나 챙겨줄 줄을 아나 예쁜 도시락 한 번을 싸줄 수가 있나. 없는 형편에 뭐 하나 잘해준 게 없는데도 우리 손자 성현이는 참 잘 커줬습니다. 늙고 보잘것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창피할 법도 한데도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 최고라고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그랬지. 지금 생각해도 눈에 선해요. 우리 성현이 어렸을 때 그때가 아마 중학교 1학년이 막 되던 해였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애가 우산을 안 갖고 학교에 갔는데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이웃집 엄마들이 다들 우산을 들고 학교로 달려갔지요. 저도 애가 비를 맞고 오면 안 되니 얼른 우산을 집어들긴 했는데 막 달려나가려다 보니 문득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애가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중학생이 돼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했을 텐데 손주가 늙은 할애비 오는 걸 싫어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래서 얼른 가 우산만 건네주고 와야지 했는데 교문에 들어서자 애가 저를 보고 어찌나 환하게 웃던지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그 순간 제 생각이 다 부끄러워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손주가 그런 아이였어요. 제대로 뭐 하나 해준 거 없는 할미 할애비지만 단 한 번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고 늘 밝게 웃고 고맙다고 하고 그렇게 착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리액션을 했죠. 하지만 여전히 이 이야기의 행방이 짐작되지 않더군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가 너무 두서가 없었네요. 사장님 오셔놓고 본론은 얘기 않고 이렇게 손주 얘기만 늘어놓으니 미안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손주분이 참 착하고 밝으신가 봐요. 요즘도 잘 계신가요? 그 질문을 던지고서 두 분의 표정을 보는 순간 아차 싶더군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지금까지 손자에 대한 두 분의 얘기가 모두 과거형이었다는 것을요. 사실 저희 손자가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아깝게 시험에 자꾸 떨어지니 그 밝고 명랑하던 아이가 자꾸 쪼그라들더군요. 자꾸 할머니 미안해, 할머니 미안해 그러는 걸 뭐가 미안하냐고. 할미 할애비는 우리 새끼가 하는 거면 다 괜찮다고. 떨어져도 괜찮으니 그냥 건강하게만 있으면 된다고 했지요. 고시 공부를 5년 정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본인은 늘 미안했던가 봅니다. 얼른 나가 돈을 벌어야 하는데 공부하느라 효도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지요. 참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두 분도, 손자분도. 우리가 뭐 고생이랄 게 있나요? 그 애가 고생을 했지요. 마음고생도 했을 테고. 그래도 5년째 되는 해 합격을 했어요. 와, 너무 근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군요. 두 분은 한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게 눈에 보였죠. 합격을 했다고 기분이 좋아서 집에 왔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고생 끝이라고. 자기가 호강시켜주겠다고. 기분이 좋아 우리가 마을 잔치라도 열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닭도 잡고 저 좋아하는 반찬도 가득 차리고 기분 좋게 애를 다시 보냈어요. 그러고는 그게 마지막이 됐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요. 손자는 조부모 집에 다녀간 날 저녁, 그만 불운의 교통사고로 명을 달리하고 만 거였죠. 그 좋은 나이에 평생 그 작은 골방에 갇혀 공부만 하다가 재미난 일 하나 없이 하루 종일 책만 붙잡고 사는 그 일상을 5년을 하다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 성현이 생각만 하면 제가 이렇게 푹 빠져서. 두 분은 여전히 그때 생각에 북받치시는 듯 눈물을 삼키셨고 저는 묵묵히 말을 들었죠. 할머니는 힘겹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하나 있는 딸도 그 젊은 나이에 먼저 앞세우고 그 딸이 남긴 추억도 하나하나 잊혀져 가는데 하나 남은 손주까지 앞세우고 그러고 나니 사람 못하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뭘 하겠어요. 자식 보내고 손자까지 보낸 이런 죄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할머님.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셔야죠. 따님도 손주분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이 방문 열어보시고 많이 놀라셨죠? 이게
우리한테 남은 유일한 겁니다. 마침내 방 안 가득 쌓여있는 지폐에 대한 얘기가 시작됐어요. 손주가 죽기 전에 들어놓은 보험이 있었어요. 저희 대학 선배 중에 하나가 보험사에 취직을 했는데 제발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그러덥디다. 돈도 없는데도 그 선배가 한테 보였는지 애가 보험을 들었나 봐요. 거기에 사망보험금이 있었고 교통사고로 애가 떠나고 정신을 못 차리던 우리 앞에 그 보험사가 찾아왔더군요.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라고. 근데 저걸 왜 저렇게 현금으로 평생 안 잊으려고 그랬어요. 돈을 안 받겠다고 하니 안 받을 수는 없다더군요. 근데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늙은 할미 할애비가 가난하고 배운 게 없어 뭐 하나 우리 손자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다 늙어서 그 젊은 아이를 아직 창창하고 미래가 밝은 아이를 먼저 앞세워 보내고서 늙은이 둘이 남아 그 돈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우리는 저도 평생 못 씁니다. 노부부는 그렇게 만원권들로 받은 보험금을 방 한켠에 두고 매일 미안함과 죄책감을 되새기며 자식 앞세운 죄인으로 살았던 거였습니다. 사실은 사장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식당으로 찾아가려고 했어요. 저를요? 왜 우리 아이가 남기고 간 물건들에서 일기처럼 써둔 글을 봤습니다. 거기엔 은혜 갚아야 할 사람들이 다 적혀 있었죠. 그런 글이 있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할머님은 손자가 남기고 간 노트를 제게 건네주셨고 저는 손자의 손때가 묻은 노트를 넘겨봤어요. 할머님 말씀대로 그곳엔 은혜 갚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제목과 함께 번호를 매긴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더군요. 손자가 남기고 간 그 따뜻하고 고운 마음이 너무 예뻐 할머님, 할아버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 내용을 이곳에 잠시 옮겨 적어 봅니다. 여러분께도 어르신들의 손자 윤성영 군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0번 할머니, 할아버지. 평생 나를 위해 헌신하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나를 위해 모든 걸 해주시면서도 항상 부족하다고 미안하다고만 하시는 분들. 못난 손자가 최고라고 생각하시고 곳이 여러 번 떨어져도 늘 괜찮다고 붙어도 예쁜 손자, 떨어져도 예쁜 손자. 하나도 달라질 거 없다는 말로 늘 나를 지켜 세워주시는 내 인생의 동력, 내 삶의 이유, 내 생의 목적. 내 하나뿐인 할머니, 할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 어떤 삶을 살든 늘 영순위로 생각해야 하는 두 분. 내가 은혜 갚아야 하는 가장 첫 사람들. 1번 대학 선배 영준이 형. 월세 한 번 받지 않고 나에게 1년 넘게 숙식을 제공해준 형. 내가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게 느껴지면 항상 일부러 더 쿨하게 넘기면서 네가 있으니 가정부 하나 생긴 것 같고 좋다. 제발 나가지 마라 하며 농담을 해 내가 눈치 보지 않게 해준 속이 깊은 형. 실제로는 내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자리도 많이 피해주고 음식도 시켜주고 배려를 많이 해준 고마운 형. 나중에 잘 되면 절대 잊지 말고 은혜 갚아야 할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 2번 고시원 동기 석훈이. 할머니가 갑자기 수술을 하셔야 하는데 모아둔 목돈이 없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순간에 적금을 깨 빌려준 고시원 옆방 사는 석훈이. 자기도 한 푼 두 푼 알바해서 모은 돈이면서 그 돈을 기꺼이 우리 할머니를 위해 빌려준 너무너무 고마운 동생. 석훈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돈은 모두 갚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맙고 또 고마운 동생. 두고두고 살면서 은혜 갚아야 할 친구.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순서에는 아주 익숙한 이름이 보였어요. 바로 저희 가게, 그리고 제 이름이었죠. 저는 손자의 얼굴이 생각도 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곳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지 너무 의아하고 놀라웠죠. 3번 영주백반 김인숙 사장님. 내 삼시세끼를 책임져준 고마운 분.
가난한 고시생이 무슨 돈이 있냐고 되는 대로 주면 된다고 하시며 돈을 안 받으실 때도 돈을 드려도 오히려 돌려주실 때도 있었던 천사 같았던 사장님. 그렇게 마르고 야위어 무슨 공부가 되겠냐고 하시면서 내가 시키지 않은 반찬도 제육볶음이며 불고기며 항상 듬뿍듬뿍 챙겨주신 분. 잘 먹어야 공부도 잘하는 거라고 엄마처럼 내 밥 걱정을 해주시고 틈틈이 마시라며 손수 만든 차까지 챙겨주신 감사한 분. 혼자 공부하느라 방에만 처박혀 있다가도 영주 백반에만 가면 따뜻한 사람 사는 정을 느낄 수 있어 내가 늘 갔던 식당. 사장님께 꼭 은혜를 갚자. 성공해서 다시 찾아뵙자. 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제 마음속에 가득 피어올랐어요. 울컥하는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전 몰랐어요. 할머님, 할아버님 얘기를 듣는 순간에도 그 손자분이 누군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 글을 읽고 나니 떠오르네요. 제가 만든 차를 챙겨줬던 손님은 한 명밖에 없거든요. 하도 예의가 발랐어요. 주변에 고시원이 많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으니 늘 많은 젊은이들을 보는데 그중에서도 참 눈에 띄는 학생이었죠. 제가 시장 갔다 오는 길에 무거운 걸 들고 오는 걸 보면 헐레벌떡 뛰어와서 그걸 들어준 적도 있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요즘 그런 청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어쩜 이렇게 착한 학생이 다 있을까? 그래서 더 눈이 가고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 같고 그래서. 그런 학생이 오래 눈에 띄질 않아서 합격해 간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두 분이 그 학생의 할머님, 할아버님이실 줄은 참 착한 애 맞아요. 인사성도 바르고 지 할미 할비 힘들게 사는 걸 보고 자라 그런지 어딜 가든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걸 늘 버릇 삼았죠. 할머니, 할아버지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말라고 자기 성공하면 호강시켜주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밤낮 공부만 하던 애를 제가 시골서 살아 따뜻한 밥 한 끼 챙겨주지 못해서 그게 늘 한이었는데 매번 따뜻한 밥 해먹이고 잘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아닙니다. 그게 제 일인데요, 뭐. 따뜻한 밥 만들어 파는 게 제 일이었을 뿐이에요.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자선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말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요. 아닙니다. 식당이야 널리고 널린 게 식당인데 단순히 밥만 파셨다면 우리 손주가 그런 글까지 남겼을 리가 없지요. 사장님은 밥보다 더 큰 걸 파신 겁니다. 정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그 덕에 우리 성현이가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고마움 속에서 살다 갔어요. 감사합니다. 전 그저 늘 하던 장사를 한 것뿐인데 그런 말을 들을 이유도 없는 사람인데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두 분이 이어가신 다음 말에 더 놀라고 말았죠. 저희가 사실은 이 동네로 온 지 그리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손자 그렇게 보내고 한참을 고향에서 취직운도 보냈어요. 딸의 손자까지 다 떠나보낸 죄인으로 우리 둘이 그냥 거기서 늙어 죽을 요량으로 꼼짝 않고 살았지요. 그런데 손주가 남기고 간 물건들을 감히 열어도 못 보고 끌어안고만 있다가 몇 년 만에 하나씩 풀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첩을 발견한 거지요. 은혜 갚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생을 살았구나. 우리 손주 그래도 그 은혜 속에 살다 갔구나. 그렇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손주는 너무 일찍 하늘의 별이 돼버렸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대신 갚을 수는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다 이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렇게 1번부터 한 명 한 명 은혜를 갚아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학 선배, 고시원 동기를 어렵게 찾았고 그 다음이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게 오실 때 이미 그걸 생각하시고. 아닙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급히 들어가느라 이름도 확인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허겁지겁 음식을 먹고 돈을 나중에 갚겠다는 구차한 말을 남기고 나와 가게 이름을 보는데 글쎄 딱 그 가게 이름이지 뭡니까. 불사 우리 손자가 은혜 갚아야 할 곳에 은혜는 못 갚을 망정 우리가 빚까지 지고 나왔구나.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반찬까지 싸들고 와주시니 이 방에 쌓아둔 이 돈들 사장님 드리려고요. 남은 이 돈은 모두 사장님 몫입니다. 네? 아니, 무슨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뭘 했다고 이 돈을 받나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럴 순 없어요. 아니요. 받아주셔야 합니다. 사장님이 안 받아주시면 저희는 평생 이 돈을 못 씁니다. 이렇게 방에 넣어두고 결국 이 돈이 다 썩어나는 꼴만 보다 죽을 거예요. 우리 손주 대신 은혜 갚지 못하면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서 그래요. 손주가 하려던 걸 대신하는 것뿐입니다. 그 애가 고시도 합격하고 취직도 하고 크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면 본인이 직접 했을 일들일 텐데 그걸 이렇게 대신이라도 해주지 못하면 우리가 눈을 못 감아요. 그러니까 부디 받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정말 난감했습니다. 두 분은 허리까지 조아리시며 제게 그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하셨고 그렇다고 그 큰 돈을 어떻게 덥석 받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기 시작했죠. 한사코 거절을 해도 두 분의 고집은 완강했거든요. 그러다 문득 노트를 다시 보게 됐죠. 할머님, 할아버님, 지금 제가 다시 보니 너무 중요한 걸 빠뜨리셨네요. 은혜 갚을 사람이 제 앞으로 더 있는데 그건 넘기셨잖아요. 더 있다니요. 대학 선배, 고시원 동기 두 사람 모두 만나서 전달했는데 그 사람들도 한사코 받지 않겠다는 걸 우리가 어르고 달래서 드렸어요. 3분의 1로 정확히 나눠서. 그리고 남은 3분의 1이 사장님 몫입니다. 그 뒤로 4번은 없습니다. 숫자를 적어둔 걸 보면 더 쓰려고 했던 모양인데 이걸 더 채우지 못하고 가버려서 저희가 빠뜨린 이름은 없습니다. 아니요. 그 두 사람보다도 더 위에 적힌 이 이름 안 보이세요? 제가 가리킨 곳에는 0번이라고 적힌 할머니, 할아버지란 글씨가 있었죠. 어떤 삶을 살든 늘 영순위로 생각해야 하는 두 분.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할 가장 첫 사람들. 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런데 두 분은 그걸 빠뜨리신 거예요. 이 돈을 가져가야 할 사람이 세상에 있다면 그 첫 번째는 바로 두 분이에요. 두 분이 이 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시면 그 다음 사람들에겐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손자분은 아마 그걸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실 거고요. 할머님, 할아버님, 아까 저한테 그러셨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생하고 아프면 제일 힘들어하고 그걸 보기 싫어하는 게 손자분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두 분이 고생하시며 사시는 걸 손자분께서 과연 좋아하실까요? 미안하다는 이유로, 죄책감이 든다는 이유로 이 돈들을 모두 쌓아만 둔 채로 남들에게만 나눠주고 두 분은 가난하고 힘들게 사시는 걸, 그 모습을 과연 손자분은 원하셨을까요? 그거야말로 손자분의 뜻을 거스르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 돈 받을 수 없어요. 두 분이 힘겹게 사시는 한은 이렇게 한 푼도 쓰시지 않고 이 돈은 이렇게 쌓아둔 채로 폐지 주우시면서 생활하시는 걸 안 하는 저 절대 이 돈 한 장도 받을 수 없습니다. 완강하던 두 분은 결국 제 말에 설득되기 시작했고 눈물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그 수첩을 그렇게 닳도록 봤는데 은혜 갚을 사람들 이름을 닳도록 외웠는데 거기 우리 이름 적혔단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궁상맞게 힘들게 사는 걸 보면 제일 가슴 아파할 사람이 우리 손주인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다 늙고 우리가 이 돈 갖고 쓸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일 모레 가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인데. 그런 말씀 마세요. 두 분 다 이렇게 건강하시고 정정하신데요. 저희는 이제 아파도 큰 병이 와도 병원에다 돈 쓰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을 겁니다. 악착같이 살아남으려고 연명으로 이어가려고 그렇게 병원에다 돈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쓸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 그냥 다 받아주시면.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기어코 그 돈을 저더러 다 주시겠다는 두 분께 저는 제안을 하기 시작했죠. 실은 제가 전부터 생각해오던 일이 있는데 자본이 부족해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거든요. 이 돈으로 저희 백반집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해보면 어떨까요? 무료 급식소요? 네, 사실 이 동네가 아시다시피 참 달동네예요.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따뜻한 밥 한 끼 먹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죠. 가난한 학생들, 젊은 청년들,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까지. 식당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누군가에겐 그깟 돈 한 푼일 8,000원, 9,000원이 없어서 백반 한 끼를 못 드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다면 저분들께 돈을 안 받고 그냥 밥이라도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다 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호적상으로는 자식이 있으니 나라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실제로는 자식과 연이 끊겼다거나 하는 이유들로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무료 급식소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돈이 그렇게 잘 쓰일 수 있다면 저희야 감사한 일이지만 식당 하시는데 그렇게 무료로 하는 게 사장님께서 괜찮으실지 그게 걱정이네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한텐 좋은 일인데요, 뭘. 좋은 입소문이 나면 모르시던 분들도 찾아오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두 분과 얘기를 나눠 저희는 일주일에 3번 무료 급식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과 배고픈 청년들이 와 따뜻한 밥 한 끼로 배도 채우고 정도 채우고 갔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두 분과 함께 운영을 해나갔죠. 두 분은 폐지 주어 생활하시는 대신 급식소 운영을 위해 좋은 먹거리를 사고 다듬는 일을 도와주시는 일을 하셨고요. 두 분 덕에 급식소도 잘 되고 두 분도 활기를 찾아가시니 서로가 참 좋은 일이었어요. 그 기운이 전해져서인지 식당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하나같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잘 먹고 갑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갓 지은 정성 들인 밥을 먹어본 지가 얼마나 오래전인지 고맙습니다. 저도 정말 잘 먹었어요, 사장님. 근데 여기 사진 걸린 이분은 누구예요? 전에 올 땐 못 보던 사진인 것 같은데. 우리 손주예요. 우리 손주 예쁘죠? 네, 참 잘생기셨네요. 아주 착하고 선하게 생기셨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님과 할아버님 두 분께서 더 이상 미안함과 죄책감만을 느끼는 대신 손주의 사랑을 더 널리 나누며 다시금 웃기도 하시며 더 활기찬 날들을 보내신다는 게 저로선 참 좋더라고요. 할머님, 할아버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제안한 일 이렇게 흔쾌히 동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더 감사하지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손주의 따뜻했던 그 성정과 그런 손주가 남기고 간 그 돈을 이렇게라도 세상에 나누고 돌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어제는 밤에 누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애가 더 오래 살아 있었다면 그 수첩에 몇 명의 이름이나 적고 갔을까 하는 생각이요. 겨우 20몇 년 짧은 생이었으니
수첩에 빈칸을 너무 많이 남기고 갔지요. 훌륭한 어른도 되고 나이도 먹고 했다면 그 수첩 칸을 더 많이 채워갔을 녀석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그 녀석이 살면서 써내려갔을 무수한 이름들, 그 이름들에게 다 은혜를 갚는 일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두 분의 말씀처럼 그 해맑고 선했던 청년의 마음이 세상에 조금씩 퍼져나갈 수 있다면, 그로 인해 아주 조금만 더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얼마나 기쁜 일이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남을 돕는다는 게, 봉사를 한다는 게 아주 크고 대단한 일은 아닐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일도 비록 대단한 기부나 봉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사는 이 동네에 아주 작게나마 좋은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면 그걸로 된 거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누군가의 시쳇말처럼 호의로 베푼 일이 호구당하는 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제 가치관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 꿋꿋하게 살아왔던 날들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청년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지도 못했을 테고, 그랬다면 두 분을 만나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비록 큰일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가까운 주변으로부터 시작해 더 범위를 넓혀가며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봉사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